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채의 밤. 낡은 초가집 위로 번개가 번쩍입니다. 역사의 뒤안길,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천한 무술이라 멸시받으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어 살아야 했던 세월. 숫 굽기 3년, 열심히 일한 내 2년 노비가 도망을 쳐 거만하게 채찍을 휘두르는 조가놈의 실로의 살에서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지키려 했던 아이, 거친 바닥을 기며 아이를 감싸 안은 여자의 손. 흙먼지와 상처가 가득합니다.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3살 배기 뺨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눈빛만큼은 천기의 기상을 품은 듯 형형합니다. 이 여인에겐 모진 고초와 서름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던 2가지가 있었는데요. 아이와 은비녀였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네, 말죽거리 아담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마음이 더욱 훈훈해집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어발길 듯 울어대던 경신년의 겨울밤이었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숨죽여 살던 궁궐의 뒤편, 무수리 출신의 최씨 여인은 젖은 호적삼 하나에 의지한 채 대궐의 높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인연왕후가 폐위되고 장희빈의 도끼가 서린 서슬퍼런 칼날이 그녀의 목줄기를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발바닥이 얼어터져 핏방울이 눈 위에 붉은 꽃처럼 맺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살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조용히 맥동하는 그 가냘픈 생명의 떨림을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추격해오는 자객들의 횃불이 밤하늘을 벌겋게 물들이자 최 씨는 얼음장이 떠다니는 임진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 내 아이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리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깨물며 차가운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심장을 멎게 하는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고 거센 물살은 가녀린 그녀의 몸을 사정없이 휩쓸고 내려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숙종 임금이 건네주었던 은비녀를 손에 꼭 쥐었지요. 그 비녀는 그녀가 누군지 증명할 유일한 증표이자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다행히 강가 하류의 버드나무 가지에 옷자락이 걸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최 씨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돌로 내리쳤습니다. 고운 얼굴로는 장희빈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얼굴의 숯검댕이를 문지르고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어 거렁뱅이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 무명이라 불리는 천한 노비가 되어 저 멀리 남쪽 지방의 어느 악독한 호족 조대감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톱이 뒤집히도록 빨래를 하고 발가락이 짓무르도록 땔감을 해 나르는 고된 일상이 시작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대감의 아들인 조가놈은 추한 몰골에 최 씨를 보며 침을 뱉고 매질을 일삼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밤이면 헛간 구석에서 남몰래 배를 어루만지며 태교를 했고 글자를 잊지 않기 위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임금 왕자를 쓰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훗날 위대한 성군을 길러내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었던 것이지요. 충청도 깊은 산골 조대감의 집 뒷마당에는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둔탁한 다듬이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최 씨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며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을 비벼댔지요. 손가락 끝은 이미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났고 고운 살결은 거친 삼배옷에 쓸려 군데군데 붉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어린 노비에게 자신의 몫인 쉰 보리밥 반덩이를 남몰래 건네곤 했지요. 얘야, 조금만 참으려. 이 밥알 하나가
내 생명이란다. 최 씨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안에는 궁궐의 안주인이 가졌을 법한 기품과 자애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는 시기 어린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대감의 집에서 오랫동안 권세를 부리던 몸종 전박이는 얼굴에 흉측한 흉터를 달고서도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최 씨가 눈에 가시 같았지요. 전박이는 최 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뜨거운 숭늉을 일부러 쏟으며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전박이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전박이 쪽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대감의 외아들 조가놈이 술에 취해 뒷마당을 지나다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숯검댕이 칠을 했어도 가려지지 않는 고결한 눈망울과 가녀린 목선이 그의 짐승 같은 욕정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조가놈은 최 씨를 헛간으로 끌고 가 겁탈하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최 씨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은비녀를 꺼내 자신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나를 범하려 한다면 이 자리에서 내 목숨을 끊어 대감댁의 앞날에 피바람을 불러올 것이오. 서슬퍼런 여인의 기계에 질린 조가놈은 혀를 차며 물러났지만 그때부터 최 씨에 대한 핍박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산을 타며 짐승도 지기 힘든 땔감을 해와야 했고 밤이면 멍석마리를 당하기 일쑤였지요. 그러나 최 씨는 그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뒤 그녀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북쪽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한양에 계실 임금님과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명복을 빌며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장날 최 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장터에 나갔다가 궁궐에서 내려온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방불명된 무술이 최 씨를 찾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리겠다는 숙종의 간절한 포고문이었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장희빈의 자객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한 궁으로 돌아가는 길은 곧 죽음의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소리 죽여 울며 다시 조대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마다 서린 한과 눈물이 흙먼지 속에 흩날리는 슬픈 황혼역이었습니다. 조대감의 집 뒷산에 삭풍이 몰아치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최 씨는 호적삼 하나에 의지한 채 땔감을 하러 산을 오르다 갑작스러운 진통의 금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홀로 아이를 받아냈지요.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울림처럼 퍼져나갈까봐 최 씨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말아 아이의 입을 막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왕의 핏줄로 태어나 이 차가운 흙바닥이 내 첫 유가 되었구나. 핏덩이 같은 아이를 가슴에 품은 채 그녀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아이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희빈이 보낸 살수들이 드디어 조대감의 마을까지 들이닥친 것이지요. 검은 갓을 눌러쓴 자객들은 마을 노비들을 하나하나 잡아다 얼굴의 흉터를 확인하며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최 씨를 아끼던 늙은 노비비 판석 하라범은 최 씨와 아이가 위험에 처한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라범은 자신의 손녀딸에게 최 씨의 헌 옷을 입혀 자객들을 유인했지요. 저기다. 저기 흉터 있는 계집이 도망간다. 자객들의 칼날이 하라범과 어린 손녀를 덮치는 비명소리가 산속까지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바위 뒤에 숨어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점철된 밤이 지나고 최 씨는 아이를 업은 채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험준한 골짜기에서 그녀는 산짐승을 쫓으며 풀뿌리와 칡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산속에 숨어 살던 화전민과 산적 무리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들의 두목인 천둥은 처음에 최 씨를 첩자로 의심하여 칼을 겨누었으나 최 씨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그 안에 서린 고결한 기품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도망 노비가 아니다.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천둥은 그녀를 수양딸로 삼아 산채 한 구석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최 씨는 낮에는 숯을 굽
일했고 밭을 일구며 거친 노동을 이어갔고 밤에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종이가 없어 널쩍한 나무잎에 숫검댕으로 글자를 써 내려갔지요. 아가, 너는 이 나라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으니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성군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숙종이 있는 한양 땅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숙종이 매일 밤 꿈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최 씨를 만나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만 있어다오,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임금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적막한 대궐의 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옷을 갈아입는 동안 산골 무명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는 대나무처럼 곧게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3살이 된 아이의 눈망울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초롱초롱했고 그 눈 속에는 어머니 최 씨의 강인함이 그대로 녹아 있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최 씨가 숨어 지내던 산채를 집요하게 추적하던 조대감의 아들 조가놈이 마침내 그녀의 행방을 알아낸 것입니다. 2년 감히 내 집을 도망쳐 산적놈들과 놀아나다니 오늘이야말로 내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조가놈은 사나운 장정들을 이끌고 산채를 짓밟으며 최 씨를 끌어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조가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최 씨의 등 위로 사정없는 매질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든 다 달게 받겠나이다. 최 씨의 절규가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를 메우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굽이진 산길 너머로 남루한 과객 차림을 한 사내와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갓 아래로 비치는 산의 눈빛은 비록 고단함이 서려 있었으나 그 너머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바로 3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며 최 씨를 찾아다녔던 숙종 임금이었습니다. 사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통풍을 느꼈습니다. 숫검댕이 칠을 하고 얼굴에 흉터가 졌어도 그 가냘픈 어깨의 떨림과 아이를 감싼 손길만으로도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조가놈이 다시 한번 몽둥이를 치켜들자 사내가 천둥 같은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멈추어라. 내 놈이 지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인지 정녕 아느냐. 비웃으며 다가오던 조가놈의 목에 어느새 사내의 뒤를 따르던 호위무사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겨누어졌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갓을 벗자 그 뒤에 숨겨진 용안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조가놈과 그 일행은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그저 도망친 노비인 줄로만 알았사옵니다. 그러나 숙종의 눈에는 오직 쓰러진 최 씨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수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만보가, 아니, 숙비나, 내가 너무 늦었구나. 이 못난 임금을 용서해다오. 최 씨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임금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품속에 간직했던 은비녀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겁에 질려 울던 아이를 가리키며 작게 읊조렸지요. 전하, 우리 아이 전하의 핏줄이 옵니다. 숙종의 뜨거운 눈물이 최 씨의 숫검댕 묻은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3년의 모진 세월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도성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남루한 삼배 옷차림으로 임금의 품에 안겨 돌아오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지요. 누군가는 그녀의 얼굴에 남은 숫검댕과 흉터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그 품에 안긴 어린 왕손의 총기 어린 눈망울에 감탄했습니다. 3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조선에서 가장 귀한 여인이 되어 다시 밟게 된 것이지요. 궁궐 정문에 다다르자 숙종은 가마에서 내려 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엎드려 통곡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마마, 어찌 그리 모진 세월을 견디셨나이까. 그들의 울음소리가 대궐의 기와를 흔들 만큼 애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숙빈의 자리에 오른 최 씨는 가장 먼저 장희빈과의 마지막 대면을 청했습니다. 화려한 금실 저고리를 입고 오만하게 앉아있던 장희빈은 남루한 노비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최 씨의 당당한
기품 앞에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지요. 마마, 권력은 봄날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 지는 것이지만 백성의 고통은 얼어붙은 대지처럼 깊고도 아픈 것이옵니다. 저는 그 낮은 곳에서 임금의 도리가 무엇인지, 어미의 도리가 무엇인지 피눈물로 배웠나이다. 그 말 한마디는 장희빈의 가슴에 천둥처럼 내리꽂혔고 그간의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최 씨를 핍박했던 조대감 일가와 장희빈의 수하들을 단호히 처단하여 인과응보의 서슬 펄언 정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최 씨가 목숨 걸고 지켜낸 아이는 훗날 조선의 제21대 임금인 영조 대왕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가 3년 동안 노비로 지내며 겪었던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임금이 되라는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던 것이지요. 궁궐 한 구석에는 그녀가 노비 시절 입었던 낡은 삼배옷과 수검댕 묻은 은비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정사를 돌보다 지칠 때면 그 보잘것없는 물건들을 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어머니의 고난이 결국 조선의 가장 위대한 성세를 여는 씨앗이 된 셈입니다. 이제 숙빈 최 씨는 차가운 겨울 강물에 몸을 던지던 그 가녀린 무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심장을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이자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보랏빛 제비꽃 같은 여인으로 역사 속에 영원히 피어났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고 짓밟힐수록 더욱 진한 향기를 내뿜는 그 숭고한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매서운 추위 뒤에 반드시 따스한 봄이 오듯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며 긴 여정의 막을 내립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비단 이불 위에 누웠건만 최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치명 냄새보다 3년 동안 몸에 밴 매캐한 숯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차라리 마음을 편안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화려한 촛불이 일렁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옹이처럼 붉어진 손마디와 손톱 밑에 박힌 지워지지 않는 때자국은 그녀가 보낸 인고의 세월이 남긴 훈장이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돌아온 그녀를 보며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렸지만 뒤돌아서면 수군거리기 바빴답니다. 천한 노비로 3년을 구르다 왔으니 그 정조가 오죽하겠느냐는 가시 돋친 말들이 대궐 담장을 넘어 최 씨의 귀에까지 흘러들었지요. 하지만 최 씨는 그들의 비아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같이 일어나 예전 무수리 시절처럼 손수걸레를 들고 방을 닦으며 몸을 낮추었답니다. 자신을 모시는 상궁과 나인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마다 그녀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아래를 잇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잇는 것과 같으니 내 몸에 밴 흙냄새를 지우지 말라며 도리어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차가웠던 궁궐 여론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장희빈의 기세에 눌려 숨죽여 지내던 하급 무수리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보듬어 주었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챙겨주고 고된 일손을 거들어주는 최 씨의 모습은 권력의 눈먼 다른 후궁들과는 확연히 다른 성녀의 모습과도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희빈의 오라비인 장희재가 최 씨의 3년 유랑 생활을 문제 삼아 그녀의 신분을 다시 박탈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조를 잃었을지도 모르는 여인을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열한 공격이었지요. 대궐 조정이 이 문제로 들끓기 시작했을 때 숙종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오히려 숙종의 손을 잡으며 만류했답니다. 전하, 진실은 소리내어 외치지 않아도 달빛처럼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옵니다라고 말하며 그녀는 직접 편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씨는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입고 왔던 해진 삼배옷과 흙 묻은 집신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쳤지요. 내가 산골 노비로 지내며
배운 것은 사대부들의 가식적인 예법이 아니라 배고픈 백성이 나누어준 밥 한 덩이의 진실함이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내가 정조를 잃었다면 어찌 이 아이를 임금님의 핏줄이라 당당히 말하며 돌아왔겠느냐는 그녀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장이재를 비롯한 간신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 최 씨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녀는 본격적으로 어린 아들 금의 교육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보다 백성의 고단함을 먼저 가르치는 그녀의 독특한 훈육법은 훗날 조선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대궐의 가을이 깊어가며 단풍이 핏빛으로 물들던 무렵 어린 왕자 금의 나날은 여느 왕손들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글방에 앉아 공맹의 도리를 외울 법도 하건만 숙빈 최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대궐 구석진 곳에 무수리방이나 거친 일을 하는 하인들의 처소를 즐겨 찾았지요. 그마 저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내가 먹는 쌀알 하나하나의 무게란다. 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어린 아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제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감싸며 오로지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는 법만 가르쳤지만 최 씨는 아들에게 흙을 만지고 땀 냄새를 맡는 법을 먼저 가르쳤던 것이지요. 이런 최 씨의 독특한 교육 방식은 장희빈의 눈에는 그저 천한 태생을 속이지 못하는 꼴불견으로만 보였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아들인 세자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금을 제거하기 위해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어린 금이 좋아하는 곶감 속에 소량의 비상독약을 섞어 보낸 것이지요. 하지만 산속에서 풀뿌리를 캐 먹고 독초를 구별하며 3년을 버틴 최 씨의 감각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상궁이 가져온 곶감에서 미세하게 풍기는 낯선 냄새를 맡은 그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은비녀를 꺼내 곶감을 찔러 보았습니다. 하얗게 변해버린 비녀 끝동을 보며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지요. 그러나 최 씨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곶감을 다시 곱게 싸서 장희빈의 처소로 돌려보내게 했답니다. 대신 그 보자기 안에 산속에서 숯을 구울 때 썼던 검은 숯 조각 하나를 함께 넣었지요. 내 아이를 건드린다면 당신의 화려한 욕망을 이 숯검댕처럼 태워버리겠다는 소리 없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답니다. 자신이 보낸 독을 알아챘을 뿐만 아니라 궁궐의 암투를 가장 낮은 자의 방식으로 되돌려준 최 씨의 기백에 압도당한 것이지요. 숙종 임금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 씨의 지혜와 침착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답니다. 숙빈, 내가 겪은 그 모진 세월이 이제는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구나. 임금의 찬탄 어린 말에 최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린 금은 어머니의 그 결연한 뒷모습을 보며 자라났습니다. 비단 옷보다 흙 묻은 삼배 옷이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왕은 백성의 가장 아픈 곳을 만져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배운 것이지요. 어느 밤, 금은 잠든 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겹치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성군이 되겠나이다. 소년의 굳은 맹세가 달빛 어린 창가에 머물며 조선의 새로운 아침을 예고하고 있었답니다. 바람결에 서리가 맺히기 시작하던 늦가을에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병세로 세상을 떠난 뒤 대궐 안은 차가운 정적과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지요. 숙빈 최 씨는 왕후를 기리는 사당 앞에서 홀로 기도를 올리다 기괴한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희빈의 처소인 취선당 쪽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와 함께 소름 끼치는 방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최 씨는 직감했습니다. 권력의 끝자락을 붙잡으려는 장희빈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녀는 등불 하나에 의지해 어두운 숲길을 헤치며 취선당의 뒷담화를 넘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광기에 휩싸인 장희빈이 무녀들과 함께 저주 어린 기도를 올리고 있었답니다. 인현왕후와 숙빈 최 씨의 형상을 본뜬 지핀형의 서슬퍼런 바늘을 꽂으며 원한을 쏟아내는 그 모습은 가히 지옥의 풍경과도 같았지요. 최 씨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년의 노비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서두름보다는 확실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였으니까요. 최 씨는 다음 날 아침 숙종 임금을 찾아가기 전 조용히 취선당의 문설주에 검은 추로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비단에 쓴 화려한 시가 아니라 산속에서 숯을 구우며 배운 투박하고 거친 필체로 말이지요. 죄는 지은 대로 돌아가고 공은 닦은 대로 온다라는 평범하지만 무거운 진리였습니다. 장희빈은 아침에 일어나 그 검은 글자를 보고는 마치 시커먼 구렁이가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악을 쑥검댕이 노비 출신인 최 씨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을 떨었던 것이지요. 결국 최 씨의 고발로 인해 장희빈의 저주 행각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큰 충격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장희빈이 끌려가던 날 대궐 마당에는 낙엽이 피눈물처럼 흩날렸습니다. 최 씨는 그 처참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승리의 기쁨보다는 권력의 허망함을 먼저 생각했답니다. 화려한 금실 저고리도 보석 박힌 가채도 결국 한 줌의 숯보다 못한 존재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장희빈의 몰락 이후 최 씨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수를 갚았다는 오만함 대신 비어버린 취선당의 마당을 손수 쓸며 죽은 이들의 넋을 기렸지요.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진정한 대궐의 주인은 태생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인 세자와 자신의 아들인 금 사이에 놓인 가혹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지요. 보랏빛 제비꽃의 향기는 이제 슬픔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향한 장엄한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궐의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리고 시린 겨울달이 연못 위를 비추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장희빈이 떠난 뒤 대궐 안은 평온을 찾은 듯 보였으나 그 실상은 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지요. 숙빈 최 씨는 어느덧 장성해가는 아들 금의 뒷모습을 보며 남모를 깊은 고뇌에 빠졌답니다. 아들이 왕제로 인정받을수록 권력의 굴줄인 대신들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자신이 궁 안에 머무는 것이 아들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짐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지요. 무수리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아들의 고귀한 핏줄을 자꾸만 갉아먹는 독한 산성비와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다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말이지요. 숙종 임금을 찾아간 최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청했습니다. 전하, 소첩 이제 그만 대궐의 화려한 옷을 벗고 백성들이 사는 낮은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나이다. 숙종은 깜짝 놀라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최 씨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답니다. 자신이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고난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아들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그 숭고한 결심을 누가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숙종은 눈물을 머금고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고 최 씨는 다시 한번 비단 옷을 벗고 소박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궁을 떠나던 날 최 씨는 아들 금을 불러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금아, 이 어미는 궁궐의 높은 담장 안보다 흙먼지 날리는 저작거리에 있을 때 더 당당한 사람이란다. 내가 훗날 왕이 되거든
어미가 지냈던 그 비천한 곳에 곡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 어린 왕자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소리 죽여 울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머니를 닮아 서슬퍼렇게 빛났지요. 최 씨는 단 한 대의 소박한 가마에 몸을 싣고 화려한 궁궐의 정문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아들을 진정한 군주로 만들기 위한 어머니의 장엄한 퇴장이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온 최 씨는 예전 노비 시절 지냈던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숫빈이라는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지냈지요.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인자한 미소와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고귀한 성품을 느꼈답니다. 최 씨는 밤마다 한양 도성을 향해 절을 올리며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 거름이 되더라도 아들만은 이 나라의 거대한 낙락장송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차가운 겨울바람도 녹일 만큼 뜨거웠지요. 보랏빛 제비꽃은 이제 궁궐의 화단이 아닌 거친 들판의 뿌리를 내리고 조선의 미래를 향해 진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모진 바람이 잦아들고 대지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던 숙종 44년의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궁밖 소라컨의 작은 방 안에는 은은한 약탕기 냄새와 함께 삶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한 여인의 거친 숨소리가 정막을 메우고 있었지요. 숫빈 최 씨는 이제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정갈하게 빗어 넘기고 창밖의 하얀 설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이 된 아들 연인군이 어머니의 여윈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최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노비 시절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스하고 부드러웠답니다. 그마, 울지 마라. 이 어미는 이제야 비로소 저 차가운 겨울 강물에서 건져 올린 무수리 최 씨로 돌아가 편히 쉬려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가냘팠으나 그 안에는 일생을 관통한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최 씨는 품속에서 오래도록 간직해온 이제는 빛발의 은비녀 하나를 꺼내 아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수검댕이 묻고 도끼에 변색되었던 그 비녀는 수많은 고난을 견뎌낸 끝에 오히려 고결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지켜낸 한 어머니의 피와 눈물이 응집된 증표였던 것이지요. 최 씨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내가 장차 오를 그 높은 보좌는 백성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거라. 내 어미가 노비로 살며 겪었던 그 서러운 고통을 기억한다면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무너진 가슴을 달래주는 성군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숫빈 최 씨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기이하게도 겨울 눈 속에서 피어난 보랏빛 제비꽃 향기가 진동했지요. 대궐의 화려한 꽃이 되기보다 들판에 이름 없는 풀꽃으로 살다 간 그녀의 숭고한 생애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들 연인군은 조선의 제21대 임금 영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당파 싸움에 멍든 조정을 탕평책으로 다스리고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며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태평성대를 이끌었지요. 영조는 정사를 돌보다 마음이 흔들릴 때면 어머니가 남긴 은비녀를 꺼내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잠든 소령원을 찾아가 비석이 옆에 핀 제비꽃을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제가 약조한 대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왕이 되었나이다. 숫빈 최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함이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무한한 희생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진정한 고귀함에 대한 기록이지요.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는 그 보랏빛 제비꽃의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릅니다.
인생의 매서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녀의 삶은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아무리 짓밟히고 꺾여도 당신 안의 품은 진심만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이제 긴 야담의 막을 내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그녀의 강인한 생명력이 깃들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